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권경입니다. 이상수입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네, 이 금리 인상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그렇죠. 시장도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그렇죠. 특히 부동산 시장도 지금 불확실성 때문에 혼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자, 금리 인상 또 앞으로 전반적인 영향이 어떻게 될지,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행보를 해야 될지 정확한 솔루션을 내려주실 거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려야죠.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자, 이제 마포구 허름한 빌라에서 전세 2억 7천에 세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내 집도 아니어서 수리도 못하고 불편한 대로 그냥 매해 전세가만 올려주면서 살고 있네요. 이 아파트 살 능력은 안 되고 빌라 살려니 빌라는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다 보니 오랜 시간 전세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꼰대님들 방송을 보다 보니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빌라도 많이 오르더군요. 그래서 1년 동안 곳곳에 빌라들이 오르는 것을 보고 나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빌라도 잘 산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빌라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세가 만기가 돼서 이참에 전세 자금과 융자를 좀 받아서 빌라를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분위기가 왜 이러죠? 금리 인상이 되면서 대출 받기도 무섭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수도 있다는 유튜버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생각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서울은 공급이 부족해서 괜찮다고들 하지만 과연 사도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청자분, 전 재산인 전세자금과 영끌은 아니지만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남들보다 더 고민이 많이 됩니다. 항상 뚜렷한 답을 내려주시는 꼰대님들, 갈 길을 잡아주세요. 시청자분 질문이 공감이 가는 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의 고민은 금리 인상,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네. 근데 금리 인상, 또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시청자분한테 시원하게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자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금리 네. 인상. 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갈까요? 이건 이제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 부동산 전문가니까 좀 간단하게 우리 예측하자고요.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이제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휩싸이거나 쇼크가 돼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나 이걸 그렇죠. 걱정하시거든요. 뭐 언제까지 올라갈까? 언제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수 있을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가장 걱정을 하는데, 1차적으로 이 금리 인상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느냐를 보려면은 한 가지 더를 봐야 돼요. 여러 가지 봐야겠지만 꼭 한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게 경제 성장률이에요. 국가 경제 성장률보다 금리가 월등히 높아버리면은 기업 활동이 위축이 돼요. 지금 미국이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하니까 미국에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갑자기 대두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은 경기가 침체되면은 어떡하느냐,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금리 올렸는데 경기가 침체되면 오히려 큰 피해가 더 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금리를 단행을 이제 큰 자이언트 스텝을 한 이유는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보다 2배나 높은 8.5%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미국 정부의 시그널, 사인을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세게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보다 한 4.5% 정도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해 말까지는 빅스텝이나 자이언트스텝을 계속해서 시장에다가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신호를 확실히 줄 거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로는 기업 활동이 위축돼서 오히려 경기 침체가 되는 게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될 거니까, 원래 연말의 전망은 내년부터는 금리가 조금 더 작은 스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길게 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그 폭은 점점 좀 줄어들면서 시장은 좀 더 적응하면서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이게 한 8월, 9월까지는 빅스텝을 밟고 네, 그 후에는 금리가 아주 소폭으로 조금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첫 번째 금리를 원래 인상하려고 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전염병 사태 때문에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네네. 그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길 거고 그걸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 불확실성이 생겨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얘네들도 놀래서 많이 올린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 두세 번 정도, 불확실성, 전쟁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적응할 때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빅스텝을 올리고,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조금씩 올려서
아마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조정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하나-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하나의 변수가 네. 우리 김권대님한테 제가 동의하는 게 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합의를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빅스텝을 갈 이유가 없어져요. 없어져. 갑자기 또 없어져요. 불확실성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본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매수할 수 있는 적기가 없어지고 갑자기 금액이 또 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물건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위기 속에 기회가 네, 있다는 네. 게 이제 이런 말 속에 네. 녹아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네. 금리 인상되는 거 확실하잖아요. 네. 그죠? 하반기에 그렇죠. 금리 인상이 되는 게 집값 하락하고 무조건 연결된다. 무조건 반비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면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나요? 제가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자, 여기 그래프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여기 위에 이제 파란 선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값이에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빨간 선이 금리를 표시한 겁니다. 근데 여기 봤더니 금리가 지금 우리가 1.75인데 과거에 보면은 5.25%가 할 때도 있었고 네. 또 3.25%까지 올라갔을 때도 있었단 말이죠. 굉장히 크게 두 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 번은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집값은 계속 올라갔죠. 근데 한 번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집값이 반대로 좀 빠졌죠. 네. 이때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요 시기 5.25%로 올라갔을 시기에는 이기 신도시를 공급한다고 시장에 돈도 굉장히 많이 풀렸고요. 그때는 이제 공급 물량 굉장히 부족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기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집값이 계속적으로 좀 공급 부족 때문에 높게 상승했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다음번 3.25%가 있는 이 시점은 공급이 됐죠. 그것도 강남 옆에다가 하남이라든지 판교라든지 그다음에 광교, 그다음에 남양주까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시기는 강남 주변에 물건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공급이 많았을 때는 금리가 인상했을 때 이 시기와 맞물려서 가격이 좀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했던 2007년도에서 9년 때는 올랐고 그렇죠. 공급이 좀 여유가 있었던 2011년, 13년은 가격이 떨어졌네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이 그 영향을 미친 거네요. 훨씬 그죠? 더 좀 그 유동성. 크게, 그리고 2007년하고 2009년을 보게 되면은 신도시 개발한다고 돈이 풀리는 건 지금도 또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네. 이 당시 한 네. 100조 정도가 풀렸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공급이 서울 같은 경우 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집값이 올라가야 되는데 네. 지금 집값 최근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제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불확실성. 네, 맞습니다. 주식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오히려 옛날에 왜 우리 영국이 네. 그 EU 브렉시트. 네. 탈퇴한다고 했을 때 그때 막 주식 시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폭락한다고 그죠? 맞아요.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막상 탈퇴하고 이 불확실성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불확실성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가장 큰데 지금 하나 그 영향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올해 하반기까지는 네. 더 상승할 수 금리가 인상될 네. 수 있다라고 네. 하니까 아무래도 또 전쟁도 아직 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음. 상황이고. 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시기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도 좀 줄어들고 그렇죠. 부동산 시장 가격도 좀 안정화된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전쟁. 네. 그죠? 전쟁일 거고 이 전쟁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시점에는 다시 또 회복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확실성 있는 거를 하는 게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저희는 불확실성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구독자분이 전쟁 언제 끝날지 이분이 점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점을 봐서 알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행이게요. 그러니까 전쟁 끝나는 시점에 매수는 힘들 거고 네네. 이왕이면 그냥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든 확실한 지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성.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니까 네. 특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맞아요. 서울은 과연 안전한가요? 한 3년간 저도 데이터를 계속 좀 추적을 해보니까 네. 서울은 10만 가구 정도 부족하고요. 네. 광주 쪽도 약간은 부족한 상태이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서울은 한 10만 가구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네. 많이 부족하니까 그만큼 네. 좀 확실하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물량이 확실하게 부족하면 네. 이런 금리가 올라가는 불확실한 시기에도 부동산 값이 오를 수 있을까? 그 앞서 이제 우리 이권내님이 얘기했다시피 금리가 두 타이밍에 올랐잖아요. 네. 하나는 기준금리가 5.25%나 네. 엄청 높아죠. 지금 생각하면 엄청 높은 거 네. 3.5%면 근데 네. 한 번은 떨어지고 한 번은 올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의 확실한 부분이 공급이 음. 부족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지방과 서울의 차이가 있듯이 서울 음. 수도권 같은 게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주택 보급률 자체가 98%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 공급 계획 자체가 지난 10년간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앞으로 5년간은 서울의 주택이 부족하고 오히려 매년 공급되거나 입주 물량이 더욱더 급감하고 있는 상황은 확실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고 투자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분이 네. 이런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값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거는 확실하죠. 네. 이거 확실한 것만 얘기하자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전세가율이 서울이 굉장히 낮죠. 그렇죠. 보통 한 55% 정도예요.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아파트가. 네네. 그러니까 이 55%의 전세가율이 좀 높아지는 시점까지는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서울도 아무리 공급이 부족해도.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억 하는 아파트가 네. 전세가가 11%예요. 11억에 전세가. 그러면 전세 비율이 55%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전세 비율이 70%가 넘어선 적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 20억의 아파트가 10%가 떨어져. 한 그럼 18억. 18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11억 하던 전세가가 15%에서 20%가 올라. 그럼 13억이 되잖아요. 네. 이러면 전세가율이 거의 70%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정되는 타이밍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다시 올라가는 시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그러면 하는 거죠. 당분간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은 조정을 받을 거고 네.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은 상반돼서 올라갈 거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확실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전세가가 안 오른다는 분도 계시는데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한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전세 대신 월세가 올라요. 네. 반전세라고 그러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착시 현상인 거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 월세를 세입자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는 거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는 게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전세가 월세로 바뀌잖아요. 네. 그 이유가 금리 때문이에요. 그렇죠. 전세 대출 받아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거 낼 바에는 월세 내겠다는 거거든요.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처럼 금리가 좀 낮아지는 상황이 꺾어지는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전세가 다시 폭증을 하게 돼요. 어쨌든 네. 입주 물량이 부족하니까 그럼요. 전세가 비율이 월세로 바뀌든 뭐라든 오르게 돼서 네. 70% 정도나 65% 정도 대가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전세하죠. 이제 네네. 이 타이밍이 서울의 가격이 다시 회복하는 타이밍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사실 매수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시고 서울을 예측하면 될 것 같고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라이브 때 다시 좀 해드릴게요. 네네. 저 좀 긴 시간을 갖고. 네. 그래서 오늘 이분한테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네. 저희가 3명이잖아요. 그 솔루션을 한번 제공을 해 볼 텐데 이분이 전 청약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왜냐면 청약을 무조건 노려라. 왜냐면 이런 불확실성한 시기에는 제가 아까 확실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럼 청약이라고 하는 거는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70% 금액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0%가 떨어지더라도 20%가 남잖아요. 근데 당첨 확률이 낮잖아요. 근데 당첨 확률은 네. 이게 시장이 바뀌면서 당첨 확률이 높아져요. 경기가 안 네, 좋아지면 안 좋아지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네네네. 거죠. 지금 세종 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엄청 낮지만 지금은 뭐 미달도 날 수 있잖아요. 나죠. 예, 나고 낮이요. 있죠. 대구도 그렇고 네네네. 공급이 많으면. 네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안 좋아지면은 청약에 대한 게 틈새가 보이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예를 들어 화성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용인에 받을 수 있게 되고 용인에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 하남에 받을 수 있게 되는 되기도 하고 그리고 청약을 못 받을 정도로 이 점수가 낮았던 분들이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끔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양 나면 청약 점수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네네. 이런 것들을 청약을 저는 노리신다고 한다면 확실하니까 이런 쪽으로 저는 공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청약이라는 게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는 전제하잖아요. 경기도는 물량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서울은 물량이 부족한데 그러니까 경기도를 서울과 노려라? 경기도가 양극화잖아요. 아, 네네. 어차피 신도시 서울은 없으니까 네. 경기도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신도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시세 100이고 70%라고 하지만 네네. 실제로는 50%예요. 왜냐면 신도시는 시간이 가면 좋아지거든요. 맞아요. 발전하고. 네네. 그러면 100이라고 가정했던 시세가 120, 130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200까지도 오르고. 네네. 그럼 시세 대비 30%, 20%에 받는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제 있어요. 솔루션은 우리 김건대님의 말을 받아서 음, 새롭게 되는 분양하는 아파트 말고 낡아져서 헌 아파트가 새로 바뀌는 일기 신도시.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자본이 한 2억 7천 정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출을 이용한다면 5억
6억 내외 정도의 자금을 갖고 그러니까 매매 금액에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서울 내에서는 6억이 하나 없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서 투자를 한다면 일기 신도시 중에서 일산하고 3번 정도를 투자를 하시면은 일산하고 3번이 일기 신도시 중에서 5군데 중에서 평균 용적률이 가장 낮습니다. 160%대거든요. 네. 특히 일산 같은 경우가 그러면은 재건축 특별법이 조성이 되고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재건축 될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재건축이 된다는 얘기만 나오고 확정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아 여기는 가치가 올라가겠구나 해서 가격이 충분히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서 수익을 얻은 다음에 서울에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는 단계로 디딤돌을 한번 이용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복근님 생각에 좀 동일하는 게 네, 저는 재건축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중심의 재건축은 비싸니까 이제 말도 안 되고 네네, 외곽의 재건축들 가격이 만약에 조금만 조정이 된다면 네. 저는 들어가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네.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올 네.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파트 가격은 좀 조정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조금 관망을 하시다가 기다리셨다가 원래 하반기 이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런 이 일기 신도시나 그 재건축 특별법이 진행돼서 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겠구나라는 지역을 한번 노려보시면 당장 입주는 해서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전세를 끼고 사면은 2억 7천 갖고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거주는 현재 직장 다니는 곳에서 해결을 하시고 수익을 내신 다음에 그 돈을 번 걸로 서울에 있는 내 집 마련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네. 야, 재건축을 통해서 짓는 게 결국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데 왜 재건축을 사냐? 네. 재건축도 같이 떨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맞아요. 이 생각은 조금 약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아파트 값이 뭐 50%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떨어져봐야 10% 조정될 텐데 이게 그러면 재건축이 공급을 안 하게 돼요. 맞아요. 그럼 공급 부족으로 다시 폭등하게 되고 정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폭락이거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값도 10% 정도로 막을 거고 만약에 공급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같은 경우도 공급할 수 있게끔 초과이익 환수나 기타 여러 가지 제재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 값은 안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이런 식의 오히려 재건축의 수익이 만약 초과이익 환수만 없애더라도 재건축의 수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신다면은 저는 재건축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재건축, 특히 외곽에 금액이 좀 맞는 노원구 이상의 좀 밖으로 나가서 저는 재건축을 매수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시장이 폭락을 두려워하잖아요. 네. 정부는 폭락을 안 하려고 정책을 펴니다. 그렇죠. 폭등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폭락과 폭등이 좀 어려운 거죠. 네, 재건축의 수익이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 더 좋은 솔루션이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경기도로 나가서 재건축도 뭐 좋은 거 말씀하셨고 청약도 네. 했는데 네, 저는 사실 가장 좀 확실한 부분은 서울에 재개발을 기대할 수 있는 빌라가 가장 좀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서울에서 어쨌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도 그 한 2년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런 재개발 요건도 굉장히 완화가 됐고 또 제가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 나온 이후로 이 정도까지 서울의 공급 재개발하겠다라고 조건을 완화시킬 만큼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지금 이 정권 내에서 한 4년 동안 안에서는 적어도 서울 안에 구역 지정만 해도 약 한 360개에서 400개 정도는 신규 지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서울 안에 빌라가 이분한테는 서울 안에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금 시점이 좀 뭔가 불안하잖아요. 이럴수록은 서울 안에서도 가장 확실한 지역을 저는 공략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빌라도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박쥐 같은데 저는 빌라 되게 좋게 생각하는 게 되게 그렇게 보여요. 이게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네네. 우리가 빌라 있잖아요. 네. 왜 옛날에 용산 좋아지는 거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공원 나간 거 확실하잖아요. 네, 그러면 용산 민족공원이 들어서면 용산 100% 좋아지잖아요. 네. 그죠? 그럼 100% 좋아요. 100% 뛸 거잖아요. 근데 근데 이런 시기다 보니까 물건이 예전에 없었는데 나와요. 맞아요. 또 약간 또 저렴하게 나와. 네네. 그럼 이런 한 4, 5천만, 3, 4천만 그렇죠. 저렴하게 나와 투자 금액이 확 줄어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의 빌라라고 한다면 네. 저는 되게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시기는 빌라를 외곽에 사서 주변에 사서 사는 거 반대예요. 재건축은 외곽에 나서 사도 되지만 빌라를 굳이 외곽에 나서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심지. 그래서 요즘 뭐 개발이 확실한 용산 네. 아니면 뭐 모아주택 많이 하는 강남 네. 이런 쪽에 확실한 빌라들을 사는 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대신 말해주셨네. 네. 이분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게 또 금액대도 그렇고 그렇죠. 가장 잘 맞을 수도 있거든요. 빌라를 또 보신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네.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추가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이 투자에서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음. 그 우리 김권대님이 얘기했던 청약, 그다음에 네. 이권대님이 얘기했던 빌라 투자, 제가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아파트, 음. 이 다 나름대로의 좋은 장점들과 좋은 투자의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수도권 투자하는 것보다는 서울을 투자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금액 대비해서 우리 이권대님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개발지라고 이미 소문난 곳은 상당히 가격이 빌라들도 가격이 높습니다. 2, 3억 하던 빌라들이 7, 8억 하고 10억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연자분이 이제 금액으로 대출을 받고 접근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가 오르고 집가가 오르고 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드시 개발이 되어야만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좋은데 살기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역세권에 있는 깨끗한 빌라를 사시더라도 충분히 작은 자본으로 오르는 만큼의 가격 상승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고, 시간이 가면은 그 지역도 개발이 되는 그런 순수도로 가시는 게 오히려 합리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솔루션을 말씀을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드리면, 자, 지금 시기는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선택을 못 해요. 우리 시청자분이 저는 이 확실한 지역, 확실한 걸로 투자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약도 시세 대비 싼 게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략하시든가, 아니면은 서울처럼 공급이 부족한 지역, 그죠? 이거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죠. 입주 물량이 5년 동안 앞으로 엄청나게 부족한 건 확실해요. 이런 확실한 지역에 투자하고, 그 중에서도 물건을 확실한 지역, 용산처럼 확실하게 좋아지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건축처럼, 그죠? 네. 확실하게 앞으로 수익이 좀 진행될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내 집 마련해도 큰 리스크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언제까지 전세 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라이브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앞으로 해드릴 거니까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고, 더 궁금하신 내용도 저희가 질문 보내주시면 더 성심성의껏 저희 세 명이 열심히 대답해 드리도록